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동학농민운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는 동학농민운동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이후 다음 쭉 이어지는 성격과 의의를 중심으로 동학농민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하면 딱 이 6글자 반봉건 반외세였다. 봉건이라는 것은 기존의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거 잘못된 제도를 의미합니다. 뭐 신분 질서라든지 뭐 지배층 중심의 질서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분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서 농민을 위한 사회를 만들자 뭐 이런 특징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반외세는요, 외국을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즉 일본을 몰아내겠다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동학농민운동은 지극히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동학농민운동을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부르지만요, 사실 동학이라는 종교에 국한해서 동학농민운동을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반봉건 반외세라는 성격을 통해서 사회개혁까지 도모했던 정치운동, 농민이 정치개혁을 실시했던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었다. 지난 시간에 했죠.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었다. 이렇게 일원관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반봉건 반외세의 성격이 언제부터 등장했느냐? 그 예를 보면 보훈집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보훈집회에서 이미 탐관오리를 처벌해달라, 외세를 배척해달라. 이 탐관오리 처벌이 반봉건이고요, 외세 배척이 반외세죠. 맞죠? 자,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이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무장봉기, 무장이라는 지역에서 봉기를 할 때 이미 보국안민, 제폭구민이라고 해서 이런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보국안민은 나라를 돕고 백성을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잘 살게 해달라.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다. 제폭구민은요, 폭정을 없애고 백성을 구하겠다. 그러니까 탐관오리 같은 이런 탐관오리들을 모두 없애고요, 백성을 구하겠다. 이미 이 보국안민 제폭구민에서 반봉건적 요소와 반외세 요소가 드러난다는 거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이거 외에도 동학농민운동이 1차 동학농민운동이 끝날 때 만들어졌던 폐정개혁 12개조에 보면 이런 반봉건 반외세 성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되던 과정에서 백산이라는 곳에서 발표됐던 4대 강령에도 반봉건 반외세의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반봉건 반외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보훈집회, 보국안민, 제폭구민, 폐정개혁 12개조, 4대 강령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주시고요. 자, 의의,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인데, 물론 이 반봉건 반외세도 의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요, 이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었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고을 단위에서 탈피하고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임술농민봉기는 고을 단위를 탈피하지도 못했고요, 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었던, 약 30년 뒤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 단계에 오면 이미 조선이란 나라는 가망성이 없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깨달았고요. 그래서 고을 단위를 탈피하고 정부에 저항하는 이런 반봉건적 운동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죠? 자,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 결과는 실패입니다. 누구의 개입 때문입니까? 일본이 개입하면서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고요.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사실 농민들의 꿈이었습니다. 맞죠? 농민들의 꿈, 나라를 바꾸고자 하는 꿈이 일본에 의해서 짓밟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자, 안타깝게도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학농민군이 요구했던 농민 요구의 내용이 일부가 반영됩니다. 농민 요구, 그러니까 뭐 집단소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개혁이 만들어집니다. 직강소라든지 이런 농민들의 요구가 일부가 반영됩니다. 어디에 반영되냐면 바로 가보개혁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가보개혁 때 반영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신분제를 폐지하자, 조세, 그러니까 세금 제도 같은 것을 개혁하자,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이런 농민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정부를 움직여서 개혁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학농민운동이 끝났는데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주제를 더 추가해서 격동의 1894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1894년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런데 이 동학농민운동이 있었던 이 1894년이 조선에서 어떻게 중요하냐? 결국 이 1894년을 잘 보냈다면 조선은 일본의 지배로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이 성공을 했다면 백성을 위한 나라가 탄생했겠죠. 하지만 이 격동의 1894년에서 조선은 긴밀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요. 수동적으로 대처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떤지 보겠습니다. 이 1894년에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정부가 이걸 진압하지를 못하죠. 이걸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줬으면 됐을 텐데 정부가 이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정부가 깨를 낸 게 뭐냐면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이 과정에서 청나라가 들어옵니다. 맞죠? 그러자 텐진조약에 의거해서 누구도 들어온다? 텐진조약에 의거해서 일본도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청나라와 일본이 대결을 펼치게 되는 청일전쟁의 결과가 이렇게 초래됩니다. 조선 내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청일전쟁은. 자, 그리고요. 이 청일전쟁 전에요. 일본은 이미 조선을 점령하겠다. 청나라보다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잡겠다. 청나라로부터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뺏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 점령하면서 조선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청일전쟁을 통해서 이제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죠. 자,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 점령하자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지만 이것도 일본에 의해서 진압을 당합니다. 자, 조선은요, 이런 동학농민운동을 거치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이 1894년에요. 개혁을 단행합니다. 가보개혁. 하지만 이 개혁은 조선을 위한 개혁이기도 했지만요. 뒤에 누구의 영향력이 있었다? 바로 일본이 개입한 개혁이기도 했습니다. 이 가보개혁은 조선을 위한 개혁이었기도 했지만 일본이 뒤에서 개혁을 요구했고요. 일본의 입맛에 맞는 개혁도 사실 많이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 1894년은요, 1차 동학농민운동이 있었던 사건, 1차 동학농민운동, 2차 동학농민운동이 있었고요. 청일전쟁도 있었고요. 가보개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1894년 이후에는요, 결국은 조선의 지배가 누구에게로 가게 된다? 그렇죠. 청나라는 물러나게 되고요. 일본이 이제 조선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마련되는 겁니다. 청나라는 이제 이 이후에는 조선의 지배에서 한 발짝 발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격동의 1894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필기해 주시고요. 오늘 과제는요, 이 내용을 필기하고요. 이 폐정개혁 12개조의 내용을요. 자, 이거 인터넷에서 조사를 한번 해서 읽어보기. 인터넷 조사를 해서 읽어보는 겁니다. 폐정개혁 12개조의 내용을 인터넷에서 조사해서 읽어보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필기도 해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동학농민운동은 아래로부터의 개혁 시도였고 그 결과 가보개혁의 일부 반영되었다. 동학농민운동은 아래로부터의 개혁 시도였고 그 결과 가보개혁의 일부 반영되었다.